오늘부터 바이든 시대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정한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한범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이제 제가 기획을 했는데 아까 장관님도 뭐 그러시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많이 해주신 말씀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잡은 것도 사실 제가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을 줄 전혀 모르고 벌써 몇 달 전에 날짜를 잡았던 거고요. 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또 굉장히 섭외도 굉장히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오늘 나와주신 그 패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문제, 남북 문제 전문가이시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석사과정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논문을 쓰셨던 그래서 그때 우리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께서 이종석 당시 이제 이종석 박사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공부했었던 보통의 논조와는 전혀 다른 논조였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또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어쨌든 참여정부에서 안보실에 그 사무처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현재 현 정부의 입장도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김기정 원장님은 언제나 이렇게 뵈면 글쎄 이렇게 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원장님을 뵐 때마다 인상에 남는 게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이 나고, 또 말씀을 하실 때도 목소리 진짜 좋으시잖아요, 그죠?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뭐 물론 내용의 임팩트와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또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맡으셔서 우리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따로 모셔서 또 이제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번 행사를 위해서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모셨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준영 원장님도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시죠? 우리 같이 한 게. 뭐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뵀습니다만 우리 학교하고 공식적으로 하신 것도 벌써 몇 번째 되는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립외교원장은 뭐 외교부에서는 뭐 3차관으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시고, 우리 지금 남북 관계가 2018년에 개선될 때, 막 개선되기 시작할 때 북한과의 1.5트랙 대화를 핀란드에서 해서 물꼬를 텄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또 계셨던 분입니다. 항상 김준영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나면 뭐가 하나씩 남더라고요, 머릿속에. 오늘도 가스라이팅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 세 분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그 현 상황을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요. 뭐 우리 클린턴 정부 때부터 포용적인 관여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시 때는 와서 또 이제 압박 정책으로 변화했었고, 오바마 때는 전략적인 내라고 해서 사실상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트럼프 와서는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겠다 해서 탑다운 방식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을 되돌아보면 뭐 핵 버튼 얘기가 나오고 뭐 늑다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굉장히 험악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이제 2018년 가면 우리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요, 북미 간에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고요, 또 연말에 가면서 평양 선언 9.19 군사 합의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또 이제 이게 냉각이 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또 스톡홀름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는 이런 좀 아쉬운 국면이었고, 2020년은 정말 좀 우울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이 아예 문을 닫아버린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0년은 그 탑다운의 남북 북미 대화를 이끌었던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북미 관계에 이제 손을 놔버린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미 관계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북미 관계가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이다, 바이든이 되면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바이든이 되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제 얘기가 맞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바이든 정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오바마 2기가 될 것이냐, 클린턴 2기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결과로 보면 다행히도 오바마 시기로 가지는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정책, 그리고 동맹국들과 합의하는 정책, 이런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역사적인 대면, 마스크 없는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동맹,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우리 세 분 패널 분들의 총평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총평을 한 말씀씩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장관님 해주실까요? 예, 근데 김기정 원장님이 발제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발제문 내신 분이 먼저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먼저 그럼 원장님 먼저 하시죠. 예. 아니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자가 낭만적이라고 했으니 낭만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 내라고 해서 저만 냈는데 저만 성실한 것 같고.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발제문 내라는 건 다른 분들 얘기했는데. 또 속임수를 당했네. 역시 낭만적이라 그렇군. 우선 지금 현 시점에 대한 판단, 특히 지금 우리 정한범 교수가 이걸 뭐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될 줄 모르고 잡았는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시점에 우리가 이 회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고 하면서 한반도에 좀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의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차차차차 말씀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국 외교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 본인의 말씀으로도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지금까지 어쩌면 이게 아마 겸손하게 본인의 재임 기간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쩌면 아마 현대 한국 외교사에 있어서 이처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는 회담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한국 외교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논리적으로 많이 해왔지만, 실제 우리가 외교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한국 외교 유연성과 중국과의 관계, 일본 미일 관계와의 대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반도 문제만 조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정한봉 교수가 쭉 지난 2017년 이후에 한반도 문제의 짧은 역사를 하면서,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위기, 희망, 인내, 그리고 돌파. 근데 2019년에 돌파의 기획이 코로나로 잠시 유보된 것을 재가동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2019년 초에 잡았던 북미 관계 하노이 회담까지를 성사시켜 놓고, 하노이 회담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던 기획이 하노이가 좌절되면서 우리가 좀 발길이 조금 멈칫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순서는 북미 관계가 앞에 있는 전륜구동이고 남북 관계가 후륜구동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번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논의된 것들, 또 문서와 구술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구상의 재가동의 시점이 다시 왔다는 점 하나, 그리고 그 방법은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병렬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구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들고 왔다, 이런 것으로 좀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한 것들은 정 교수님이 아마 이제 질문하면서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소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큰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정한범 교수님 말씀하신 그 쪽집게 바이든이 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사실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한미 관계에서도 이제 어떤 새로운 전환기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어떤 우리 국민, 또 그 다음에 국가 모두가 우리의 위상과 또 위상이 어디에 있으며 그 위상에 따른 우리의 어떤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것, 또 우리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희망적인 숙제, 과제 같은 거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K-POP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한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게 뭔지 그냥 우리가 잘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전에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이런 참 사람 살기 어려운 곳, 여전히 그런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결국은 뭐 궁극적인 것은 경제에서 미국이 뒤떨어지는 이 현상을 막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 분야들을 갖다 찾아서 이제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미국이 이제 자기의 어떤 경제 역량을 갖다가 다시 복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동맹을 활용하는데 찾아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았던 거는 뭐 배터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 이 반도체도 그렇고, 백신에서도 보고,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 능력이라는 것이, 첨단 산업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수준을 상대방이, 왜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거야, 글로벌 수준에서. 이 얘기는 기존의 한미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미국이 우리한테 얻을 게 있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야 미국하고 이런 거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 대중 전략에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한미 관계가 제가 볼 때는 포괄적 의미에서 아마 호혜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그 근접한 정상회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우리가 참 도움도 받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충분하게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대처란됐다라는 걸 이제 아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한국 외교에서, 한국 외교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극단적인 이런 대미 의존 심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그런 감각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더 건강하고 더 심화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과제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가져주고 있었던 전 세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글로벌 3대 국가로 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국격과 우리가 해야 할 외교의 방향, 외교의 품격, 이런 게 지금 문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적이긴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그런 나름대로의 외교, 우리에게 맞는 국방, 우리에게 맞는 안보가 되는 이런 전체적인 희망적 성찰, 제가 희망이라는 표현은 성찰하면 되게 반성을 하는 건데, 좀 우리를 좀 더, 그때 과대평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를 조금 더 자하 비하보다는 자존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준의 대한민국은 어디인가, 이걸 찾아가는 길, 이것들을 과제로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호혜적인 때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혜적이란 말은 아까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받는 게 이렇게 확실한 정상회담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뭘 부탁하거나, 또는 트럼프 때 특히 봤듯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압박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려 하는 것들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의 것들은 주로 요식행위로 붙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고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크게 보면 북한 문제는 공통 관심사였고, 백신 기술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의 대표적인 것이었고, 또 기술협은 실제로 미국이 필요한 것을 얘기했고, 실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례적으로 CEO들을 일으켜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일본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내용적으로나 이 볼륨이나 퀄리티에 있어서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과거에 전략동맹이라는 용어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지만 실체보다는 구호에 가까웠는데, 이제 그야말로 전략동맹의 내용이 찼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우려점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의 그 세계의 책임과 연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공동성명이나 정상회담의 지금의 미국의 상황에서 대북에 대한 보다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불쏘시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빈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이
직접 좀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숙제를 남긴 것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번 회담 매우 고무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일방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동맹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아예 문재인 정부의 4년을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연장해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외교안보를 한번 일단 평가를 하고 그러고 한번 지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장관님 먼저 하시겠어요? 두 분보다는 제가 조금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 심리적으로 저도 자유롭지 않아서 예. 하도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뭐 대통령의 멘토 중에 하나다 이렇게들 막 나오고 그럴 정도의 사람이고 저도 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아니다 보니까 하도 안 돼서 참도 잘못하기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제 공개적으로 막 이제 뭐 좀 제가 뭐 좀 건방진 얘기지만 야단도 치고 제 나름대로 컬럼으로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 잘하니까 또 잘한다라고 그다음에 2019년에 와서 또 안 되니까 또 왜 안 되냐 그러고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할 땐 잘하는 거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2018년에 참 굉장히 중요한 찬란한 성과를 얻었죠. 두 번의 특히 4.27 그다음에 9.19 평양공동선언 이 내용 합의는 정말 그 역사적인 것인데 그다음에 북미 간의 뭐 정상회담도 실현을 시켰고 비핵화 협상도 만들어내는 그렇게 본다면 그때 그 동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용두사미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과연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은 느끼는 것이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말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뭐 작년 8월 달에 아예 뭐 신문에 딱 긴 인터뷰를 해서 바이든이 되는 게 낫다. 트럼프는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는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에 따르면 그 서생적인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철학과 실제 또 나름대로 장사꾼 같은 그런 이제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트럼프는 그 앞에 게 없다 보니까 철학이 없다 보니까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요동을 치기 때문에 못한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결국 트럼프를 너무 많이 믿고 따라가고 또 앞으로 트럼프의 그 위세에 많이 눌렸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심을 잡고 미국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가는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는 뭐 이 정부가 뭐 예를 들어 저보다 더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덜하든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게 안 된 거는 또 제가 이 정부에 있다가 할 수 있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그냥 평자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한미 관계에서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결기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이 있으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 결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어떤 그 강한 개성과 그런 기세 아래서 좀 눌렸던 게 아닌가. 그게 결국은 저는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국방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공개죠. 공개가 됩니까? 어쨌든 간에 공개가 되나요? 그러면 뭐 제가 얘기 못하고 예. 하여튼 뭐 전작권 전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이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따져가지 못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비공개로 해야 되나 공개로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항상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뭐 하실 말씀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근데 공개 범위가 어디? 뭐 지금 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네. 기자들도 저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낭만 관련 발언은 취소해 주시는. 저는 갑자기 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는 여기 무대에서 순발력을 시험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괜히 이게 저 발제문 괜히 써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언젠가는 내년쯤에 지금 정부가 끝나고 누군가가 리뷰를 해야 되고 한국의 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문재인 정부의 원년이 무엇이었을까를 평가하는 작업은 또 지식인들에 주어져 있는 역할이라 언젠가 그 생각을 얼추 좀 생각들을 뭐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니까 목이 막 메네. 이상하죠. 지난번 취임 4주년에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과는 달리 저는 다른 거가 조금 보였는데 이게 어떤 기자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과 가장 아쉬웠던 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을 못 잡은 거가 아쉽다. 근데 그 대목은 굉장히 답변이 짧았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방역 문제였고 하나가 2018년에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킨 것이었다. 이 후자 남북관계의 2018년에 저희들 당시의 표현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열어가려고 한다. 한반도의 좀 거대한 변혁의 시대였다. 물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은 아니죠. 앞에에서 햇볕 정책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있었고 하는 그 축적 위에서 나온 거지만 그래서 2018년에 한반도의 평화 구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가장 큰 보람이었다는 대목에서 저는 조금 다른 전율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국방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문재인 정부 앞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의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 원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화력과 작전인데 이 화력 특히 국방비로 대변되는 그 화력의 증강, 군사력의 증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되느냐가 이제 관심을 받죠. 근데 보수 정부라고 일컬어졌던 두 정부 동안의 국방비의 비율 그리고 증액 이런 것들이 진보 정부보다도 조금 숫자적으로 덜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무슨 거기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줄곧 가지고 있었고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국방비를 더 증대해야 되고 결국 거기에 군사력을 지난 4년 동안에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 개발, 특히 이번에 KF-21 우리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특히 미사일 이제 사거리 제한이 되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강한 나라, 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일정 정도 성취된 4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 영역은 사강 외교의 틀을 벗어나고 싶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대통령이 표현했던 말이긴 한데 한반도는 섬도 아니면서 섬과 같은 운명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 때문에 생긴 문제겠지만 이 4강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식 구조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좀 한국 외교가 국민들의 자긍심 상승과 상승의 바탕에서 좀 넓은 곳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고 싶다. 그게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그리고 동북아의 책임 공동체,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나오게 됐고, 특히 신남방 정책은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경제 중심의 관계에만 초기에는 좀 집중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긴장됐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투트랙 외교는 우리의 투트랙 아이디어가 일본에 수용되는 것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한일 관계의 긴장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65년 체제로 묶여져 있던 구조적인 모순들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일 관계는 65년 체제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이번 이제 한미 관계의 동맹을 뭐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호혜적이고 뭐 대등한 관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의 위상 변화가 그냥 세계 속에 한국의 국력이 높아졌다 이것만이 위상 변화가 아니라 동맹 속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국의 위상 변화가 대단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한미동맹을 비대칭 동맹이라고 불러왔고 비대칭 동맹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은 국력 차이의 동맹이긴 한데 흔히들 비대칭 동맹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안보자주 교환 동맹이거든요. 근데 안보자주 교환 동맹만이 유일한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왔던 우리의 그러니까 뭐 지식인들의 혹은 전략가들의 그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비대칭 동맹이지만 비대칭 동맹 속의 한국의 위상 변화. 저는 안보자주 교환 동맹은 더 이상 유효한 이론적 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다른 얘기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원장님은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니까 그 하시면서 그 헬싱키에서 최강일 만났을 때 얘기도 잠깐 좀 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 먼저 그러면 그 얘기를 할 텐데요. 헬싱키는 사실상 지금 정한범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던 거지. 그게 남북미가 그 정상 그 당시가 언제냐면 3월 말이었습니다. 시점이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한 직후였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회의는 그 전부터 계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주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카메라에 머리를 한 대여섯 번 부딪힐 정도로 취재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점에서 북한의 생각들을 읽을 수 있었고 한 3일 정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몇 가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그 제가 한때 했던 게 중국이 강성해졌을 때 한국을 괴롭히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실제로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가장 키는 미국으로부터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겠죠. 그럼 왜 중국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건 플랜 B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플랜 B겠죠. 결국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하면 결국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플랜 B였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재가 얼마나 힘드냐고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제재가 힘들긴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요.
절벽으로 표현하면 아직 절벽까지는 많은 걸음들이 남아 있는데 그 한국하고 미국이 계속 우리를 절벽으로 밀면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두 가지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고 할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를 믿지 못하고 될지 안 될지 반반이다. 실제로 재밌게도 우리한테는 충격이었지만 중간에 취소될 뻔했던 부분도 아마 북한의 예상이 더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그야말로 제가 외교부 소속 기관으로서 말씀하기 굉장히 힘든데 한 가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시그니처고 제가 학자로서 제일 역사의 현장이나 가고 싶었던 것이 2018년에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2018년에 판문점과 그다음 평양의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열망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교착 상황을 이렇게 보면 결국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선순위라는 말 속에 저는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중재자다, 어떤 사람들은 당사자다. 좀 진보적이고 또 북한 쪽에서는 한국이 당사자인데 왜 이렇게 중재자 역할에 메모되고 주인의식이 없냐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정체성은 운명적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이고 운명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남북 문제니까 당사자 문제죠. 북미가 아무리 합의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육자가 개런티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계를 정리시키고 협력을 정리시키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동시에 90년대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것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특히 유엔 제재라는 거 저는 신기하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찬성해 준 게 너무 아마 저는 국제기구 사상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전 세계가 대북 제재를 결의한 이후에 이것은 세계화가 되버렸습니다. 세계화가 되고 그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 문제, 그러니까 핵 문제와 제재 문제가 북한 문제를 남북이 혼자 갈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장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으면 남북이 안 풀리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고 북미 사이의 중재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문제는 중재자와 당사자가 선순환을 이루고 서로 시너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서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로 인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재현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잘 읽어보시면 가장 우리가 핵심을 뒀던 것이 판문점에 대한 추인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대화, 관여, 협력을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려면 중재자의 위치와 당사자의 위치가 동시에 회복이 되어야 되고 시너지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주변을 보시면 사실상 다 아까 국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 도생과 국가 이기주의 그리고 국내 여론에서 스트롱맨의 역할을 보이는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베가 그랬고요. 푸틴이 그렇고 트럼프가 그렇고 시진핑이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유화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안보 포퓰리즘을 선택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한 것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어내는 능력과 외교적 환경이 지금의 결착을 만들어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겠지만요. 저는 방향은 옳다. 그리고 다음의 정부도 지금 남은 정부도 이 방향을 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평가가 공통적으로 좀 그 약간의 그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4년 이후에 사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칼럼을 저도 지금 하나 써서 언론사에 보내는 게 있는데 이제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저도 그걸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아쉬움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같은 논조로 아쉬운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 회담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의 반응이나 심지어는 야당 측의 반응도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많은 기대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주 나온 공동성명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키워드들이 대충 이렇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일단 계승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제 그 전에도 CBID냐 완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또 이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항구적 평화 정착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교와 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남북 대화, 관여,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회견 중에 즉석에서 성킴 전 대사를 대북 특별대표에 임명했다라는 것을 즉석에서 발표를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한 방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장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아까 김준영 원장님이 그 대북 제재의 세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 와닿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대북 제재를 어떤 형태든 간에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 관계도 사실은 발자국 뛰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얘기하는 아주 그 간명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물론 우리 아쉬운 것도 있어요. 저는 이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안에 아쉬운 것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대중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코드라는 용어가 물론 상당히 조심을 했으면 들어간 것. 그것 더 심각한 건 어쨌든 간에 대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물론 그건 우리가 일본, 미일 공동성명이나 이런 걸 비교한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방어했는가, 선방했는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 관련해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엄청나게 많은 걸 내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디서 전선을 치고 막을 거냐 했을 때 그 정도를 내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쉬운 거의 한 부분이고, 또 정말 아쉬운 거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죠. 트럼프 때에 비하면 공동성명에 많은 좋은 얘기들이 담겼어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정상선언 계승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후보 시절에 트럼프 말이 한 거나 하는 거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남북 대화 관여를 지지한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동맹의 의견을 들어주는 상대적으로 경청하는 경향,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 역량을 보면 그 수준은
해낼 수 있다고 본 거고, 정말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환경, 이 한반도의 이 현재의 교착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돌멩이 하나가 딱 던져질 것이냐, 쨍하고 얼음판에 깨질 거냐, 깨질 이 얼음을 깨는 뭐가 던져질 거냐, 돌멩이가, 그 바위가 던져지든지, 요게 우리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이런 겁니다. 북한과 협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첫째,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북한은 이미 미국한테 아예 포고를 했어요. 다른 세법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다른 세법이란 너하고 나하고가 같이 이익되는 거야 되지 일방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세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존중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나왔어요. 존중. 물론 북한 인권 얘기를 했지만 인권 얘기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같이 결합을 시켰고 또 뭐 그것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면 더욱이 뭐 중국에 대한 인권 얘기, 러시아 인권 얘기할 때 그 험한 표현에 비하면 대단히 절제된 표현으로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건 저는 뭐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큰 문제 아니라 할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입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관여 이런 게 나왔지만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해서 남북 대화가 당장 지금 뭐 독자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존중에 대한 분위기는 쭉 깔았고 사실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고 대북 인권 특사도 그거 먼저 발표할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는데 역시 성김을 통해 가지고 북핵 특별대표부터 발표를 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how to 어떻게 할 거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단계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시라든가 아니면 제재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미국은 아마 안 줄라 할 겁니다. 북한을 만나서 북한 태도를 보고 줄라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이 정도면 너희 나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나와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세법을 너희들 얘기하는 거를 하면서 북한의 미국 협상단하고 얘기해라 라고 욕을 하고 싶습니다. 욕을 하고 할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 이 상황은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좀 세법에서의 변화를 시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명징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뭐 얘기한 거 정도에서 이제 뭐 남북 관계라는 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죠. 이 북핵하면서 단계적 이런 표현을 이제 쓰셨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이제 북한이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점에서 이 교착 국면을 뚫을 수 있는 정확한 어떤 돌파구가 될 만한 드릴로 뚝뚝이 쫙 하는 그런 맛은 사실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국 정부의 이후의 숙제가 되고 미국 외교도 아마 숙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말 반반의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 리뷰의 기간을 마치고 드러난 아웃라인과 이번에 이제 바이든의 직접적인 언술에서 드러난 지금 이 대북 정책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VID도 FFVD도 아니고 어쨌든 완전한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고 하는 사실은 언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complete 안에 irreversible 이게 검증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용어상으로 이게 정리가 됐다는 것도 이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calibrated라고 쓴 거를 우리는 정교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안에는 좀 flexible, adjustable 이런 단어, 이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다는 것. 무엇보다도 외교적인 해결책. 이건 이제 미국 내에서 존재해왔던 북한 다루기의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할 때쯤 해서 저희가 독해했던 미국 내의 세 가지 다른 접근법. 하나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압박론자 그룹, 군축론자 그룹, 그리고 관리론자 그룹. 관리론자 티포텟일 겁니다만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의 어딘가 중간쯤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그 대북 정책이 출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에서 특히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디플로매틱 솔루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뜻이 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대단히 좀 긍정적이다고 보이고요. 뭐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모두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초반에 이렇게 아웃라인이 보였던 데서 한국 정부 우리가 왜 2+2 회담을 협의를 하고 난 다음 그 협의를 했을 때 그 이전에 미국 태도와는 달리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경청 모드였다고 그랬거든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내의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입장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니셜 스테이지가 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초기 조치들 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이제 지금 이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좀 상당히 좀 가변적인 것들이 좀 남겨져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고민은 미국이 북한 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인권이라고 하는 입구에서 북한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미국 내 압박론자들의 해법이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는데 뭐 그러고자 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도 의사도 넌지시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권 문제를 하려면 적어도 대북 특별대표부와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리스폰스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 의사소통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고 우리의 구상이 어떤가를 얘기를 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또한 상당히 가변적 부분이 그야말로 프랙티컬하게 또 캘리브레이터하게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그래서 이제 성킴의 임명은 대단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압박론으로 아직 이제 그럴 만한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압박론자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구조로부터 바이든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슈는 이걸 것 같아요. 이니셜 메저를 어떻게 취하느냐, 뭘 제안을 할 것이고 이제 물론 아까 이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이 메시지는 선명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워싱턴은 지금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ready to communicate. 이 메시지가 선명하고 이거 북한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받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게 될 때 미국이 뭘 제안하고 한국이 뭘 중재하고 하는가, 이제 여기 초기의 해법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북한에게 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줄 것인가, 아마 안보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나 혹은 연락사무소의 문제이거나 또 혹은 조금 더 포괄적이더라도 어떤 커미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초기의 조치들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희망컨대 조금 더 보태면 아마 부분적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부분적인 제재 조치의 부분 수정 해제 이런 것까지도 아마 조기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게이지먼트인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관여인데 이 관여를 지금까지의 구도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구조에서 이번에 공동성명 나온 걸 보니 한국의 대북 관계의 발전과 관여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관여, 조인트 인게이지먼트도 전략적으로 가능한 수순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트럼프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볼턴의 회고록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의심하다가 시간을 낭비했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실제로 문 대통령이 계속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 방문에서도 그게 드러났죠.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가 프레이밍을 하는 가장 포인트가 미국 그리고 세계의 제재를 무시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양보해서 제재 시스템을 약화시킨다는 프레이밍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얘기했고 보시다시피 스키조프레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비난을 하면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읽어도 어떻게든 중재자 역할로 평화로 가려는 애쓰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북한을 돕는 행동이라고 보이는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이번에 이게 바이든도 원래 그랬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을 설득시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구도가 그리고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그 외교안보팀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성 이런 것들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남한을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벗어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삼각형의 변을 보면 남북과 북미가 막혀있고 한미만 연결되어 있다면 차후를 위해서 한미의 신뢰를 다져주는 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잘 됐을 때 다시 역풍으로 한미가 서로 의심하게 되는 부분은 그거는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라고 소위 말하는 이 시동을 걸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도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 여전히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아까 그 트럼프 정부하고 차이는 있지만 또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게 지금 세계적 조류가 되고 있고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양보를 하는 시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이 행동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양보를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둘을 연결시키는 접점,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블링컨은 ABC와 방송에서 공이 북한에 이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공을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가장 실질적으로 제가 그 문안 작성을 했던 뒷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대화, 관여,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 말 자체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미국의 추인 또는 지지를 받아 놓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반발자국 또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것에 한해 한미 간의 신뢰가 생겼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동을 걸고 할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약간의 부족함과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겠나. 결국 앞으로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인데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고심 중이니까 이거 확 그냥 던지자니 괜찮은 것 같고 또 확 받아들이자니 자존심 상하.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 2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2, 3년간에서 상당히 양보를 했고 미국의 이 대화법이 나와서 얘기하자 일단 그래서 나와서 자기들은 얘기했는데
나서는 덜러리가 됐고 하노이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이제는 나가기 전에 뭘 양보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놔라고 했고, 그것은 적대시적이고 철회이고, 거기에는 제재 뭐 일부라고 하더라도 완화가 담겨 있어야 하고, 평화체제나 어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관한 어떤 선언이나 약속이 담겨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이 결국 북한이 얼마나 기다려줄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게 공동성명에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담길 수 있는 용이나 그런 언급들이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로 아마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다음 질문 하고 싶은 내용들과 이제 그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번 선언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9.19 성명 이후에 뭐 여러 차례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9.19 합의에서 영변의 양보, 영변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는 좀 제가 볼 때 실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변이 굉장히 큰 것을 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로 하여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지 트럼프의 업적이 될 수 없다. 물론 분명히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평양선언에는 분명히 이프절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영변을 내놓겠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트럼프가 그것을 내놓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업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의중을 내비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집요하게 요청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준영 원장님 그런 그 맥락에서 이번 선언에 이런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뭔가를 내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부적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뭔가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얘기가 돼 있으나 굳이 이번 선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북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뭔가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틀림없이 지금 뭐 굉장히 주판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반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어떤 숨겨진 전략, 그리고 그렇게 이걸 포함해서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하나의 변수는 아무리 상황이 반전이 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고요.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다면 한 6개월 정도의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전망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잠깐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 여기 나중에 플로어에서 질문할 기회를 줄 테니까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들 좀 준비해 주시고, 혹시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 줌에서 혹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좀 있으면 메모를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부터 먼저 한 말씀 주시죠. 예, 북한한테 미국이 뭐 내놓을 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도 서로 의논했는데 지금 때가 아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물론 당국자가 아니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 참 좋겠는데,
실제 미국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론도 그렇고 본인의 아주 오랜 세계를 제패해온 강대국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패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가서 나 너 해봐 이러고 너 네 생각이 뭐냐 그다음에 자기 얘기를 까거나 하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요구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말 한마디를 해보자. 뭐 제재 완화가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단계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기를 바랬을 것이고 뭐 동시행동은 뭐 안 쓸 것 같으니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 조치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뭐 초기 조치들을 하나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조치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방식에 대한 조차도 미국은 얘기 안 했는데 그런데 사실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갖다가 설득을 하거나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경험에 따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한미 간에 지금 상당한 정도로 깊숙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세 자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성숙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받을 거냐 아까 저는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나오겠다. 근데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와서 자 그러면 세법이 나게 바뀌었어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여주는 걸 예를 들어 야 나 세법 바뀌었어 만나자. 최소한 이렇게라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 사람들이 어떤 문장을 갖다가 굉장히 해석학적으로 징후 분석도 하고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명하게 뚝 던져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 문구들을 보면서 이건 나오면 내가 뭐가 있겠다. 이렇게 징후적 해석을 할 만큼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더욱이 그런 징후적 해석을 해왔던 과거 경험들이 다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바이든 정부의 일종의 자제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북한한테도 아까도 뭐 김정교 원장 얘기했는데 하여튼 바이든 정부가 무슨 재주로 과연 여론도 있고 그런데 너희한테 단 하나라도 단계고 뭔가의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겠냐 만나면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가 국내 언론도 그렇고 자꾸 얘기해서 나름대로 북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은 아무튼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판단하고 올 것이고 빨리 내질리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 마라. 그 사이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바이든 정부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북한이 원하는 또 우리도 당연한 거잖아요. 9.10 성명에 있었던 원칙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에 따라서 한다. 우리는 스냅백에 기초해서 제재 완화해주고 비핵화 조치 치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안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 정부가 갈 수 있을 거냐. 북핵 문제 진전을 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지금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는 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그 남북관계를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가 촉진되는 선순환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이 선순환의 첫 번째 단추는 지금 여러분 남북관계를 끼울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선순환의 첫 번째 단추는 무조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쨌든 간에 비핵화 관련된 협상이라도 시작돼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게 냉엄한 국제정치 한반도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이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북 관계의
그야말로 봉금되었던 영역들이 이게 해제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남북 관계가 다시 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한국 정부는 바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열리고 거기서 논의가 되는 이 과정에 아마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것, 남북 대화 관여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제 북한하고 나름대로 대화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남북한 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전반적인 상황, 그다음 북핵 문제, 핵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우리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궤도를 타면 정상 궤도를 타고 가면은 사실 대통령 말기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는 전날까지도 나는 남북 관계나 핵 문제에 이 정부가 관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준영 원장께서 이번 이제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그림들 중에 워싱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해소. 근데 완전히 해소가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해요. 사실 지난 4년 동안 가장 큰 어려움이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우리의 구상, 그 방법,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한국인들의 변화에 우리 이렇게도 얘기했죠. We have a right to change.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렌즈가 계속 문재인은 친북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유의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전들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의 결과가 미국에서도 미국 미디어에서도 아마 상당히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 또 어떤 블로백이 불까 이런 좀 두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뭘 숨겨두었다기보다는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야말로 정말 아마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공간은 오픈되어 있고 또 말하자면 이것도 phased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에 따라서 만들어 나갈 그러니까 처음부터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스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구도라면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움직여서 한국이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우리의 의도를 조금 더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론 처음 나왔을 때 비아냥거렸던 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운전자가 뭐 대리운전이냐에서부터 뭐 운전자는 북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의 원래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거였거든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데 한반도의 분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단을 관리하는 데에 뭐 대립적으로 관리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평화공존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막혀있는 북미 관계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터, 제안자였고 만나지 못한 북한과 미국을 만나게 하는 역할, 중재자였고 딱딱해져 있는 평화
뭐 대립 구도를 조금 더 부드러운 평화의 모드로 바꿔나가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아냥을 들으면서 4년을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약간의 냉각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한반도 원전자론의 정신, 기조 혹은 버전 2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이디어가 우리도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촉진자의 역할도 조금 더 정대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대로 그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뭐 해야 될까? 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가 제가 아까 2017년은 위기, 2018년은 희망, 2019년은 기다림, 인내의 한 해였고 2021년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먼저 돌파하려고 기획을 했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2021년에 와서 그럼 돌파 2를 할 건지 혹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관리 모드로 갈 것인지를 두고 사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뀌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역할과 공간들이 만들어진 걸 보니 그냥 단순히 1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정권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2018년과 같은 희망을 재가동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그 만들어지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희망을 다음 정부에도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내외의 정치적 분위기도 그렇고요. 북한 문제는 해결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이 실용적인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정치적 자산이라기보다는 리스크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정말 잘 아느냐 이해하느냐의 부분에서 저는 별로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데를 그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얘기를 와서 하자는 일단 와서 얘기하자는데 왜 자꾸 조건을 붙이냐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의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은 어떤 실마리도 없이 또 나와서 그것을 결국 북한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북한의 관점입니다만 양보를 했던 부분들이 다 무산됐고 저는 하노이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결국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시그널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시나리오와 아까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비공개된 안들이 있는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자기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라고 들었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로 북한의 시나리오나 이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느냐 얘기를 해서 우리 쪽에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작성했으면 얼마나 성의를 기울였겠어요. 근데 그 받는 걸로 끝나고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본 것 같지 않은 행동을 그 이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리 프로세스 때도 기본적으로 talk to 평양, listen to Seoul 여기가 미국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갈 것이냐는 아까 우리 정석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불분명하고요. 우리 한번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따로 확실한 안을 마련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그런 시나리오나 로드맵에조차도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특히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그러한 로드맵을 실현하는 자체가 미국의 외교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이 남북의 아까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만 대화, 관여, 협력이라는 걸 지지했다는 것을 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우리의 과감한 대북 접근을 승인을 했다라고 오히려 확대하고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반발짝 한 발짝 이상을 저지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가장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이셨고, 네, 뭐가 있다고 듣고 싶었는데 저는 그렇진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성명서에서 나온 표현대로만 보자면 어쨌든 한국의 역할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뭐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준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공조를 해서 북한을 다루는 듯이 보였지만 임기 내내 한국 정부를 의심하느라고 뭔가 그 다음 단계를 하지 못했다. 사실 저도 지난 한 4년간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더구나 이제 심지어 민주당이 야당이다 보니까 여당이 하는 이제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야당이다 보니까 여당 공화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괴짜 정치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 이런 데서도 드러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원래 그런 당이고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지지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아도 뭐 좀 의심스러웠는데 더 그런 부분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그 회담 결과를 보면 사실 북한 부분도 뭐 고무적인 부분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한미동맹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그보다 더 훨씬 더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따가 뭐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 지금 방송을 하기로 되는데 이거 좀 좋은 말씀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파트너십, 뭐 첨단 기술, 심지어 우주 원전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만나본 많은 학자들 얘기 중에 우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쟁의 지금 장은 이미 우주로 넘어갔다. 근데 우주에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국은 굉장히 뒤처지는 듯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들 하셨는데 이번에 우주가 포함된 건 저는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좀 연결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특히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중국 문제까지 같이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을지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김준영 원장님은 말씀하실 때 가스라이팅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왜곡돼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근식 교수, 경남대 교수께서 이제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특히 이제 같은 진영에 있는 쪽에서 얘기인데 이게 남과 북은 사실 뭐 우리가 강자지 북한이 강한 쪽이 아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박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게 언론에서는 뭐 미국이 한국을 가스라이팅? 이거 뭐 언론 특유의 발췌력을 최대한 발휘한 게 아닌가. 여담입니다만 그 덕에 우리 김준영 원장님 책이 베스트셀러 몇 위까지 올라갔죠? 2위까지 올라갔나요? 단 하루라도 1위를 얼마나 언론이 고맙겠습니까? 자 우리 장관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아픔과 또 뭐 즐거움이 같이 있는 건데 아픔이 큰 단어를 자꾸 사용하셔가지고 김준영 원장이 곤혹스럽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다시 그 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포괄적인 뭐 동맹을 표현하면 이제는 주고받기 호혜적 관계로 포괄적 국면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산업에서 문화에서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이만큼 컸고 미국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좀 미국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 또 세계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보다 심리적으로 의존된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더 균형을 잡고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가기 위한 긴 여정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글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항상 의존하다 보니까 심리 문화가 되는 이거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뭐 다들 동의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국가 주권에 해당되는 건데 국가 주권의 회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된 건 사실이고 또 우주의 한국 과학 기술의 한 단계 신장할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미국이 왜 그러면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을 거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 뭐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갖다 800km 수정거리로 제한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이라는 이런 지원은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미국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그냥 우리가 우리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무슨 우리에 대해서 무슨 뭐 거기서 반발할 것도 없는 것이고 북한은 그걸 자꾸 그런 쪽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거 하는 건데 다만 오히려 양날의 칼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어쨌든 간에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금 뭐 발사체를 날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갖고 우리는 발사체를 날릴 수 있고 우리는 우주를 평화적인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북한에게 오히려 북한을 핵 문제에서 조금 자극할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주권의 회복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이 무슨 뭐 반발한다 이런 얘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가 뭐 미중 관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대한민국이 뭐 중국 이제 한쪽의 편을 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한민국 외교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동맹 발전을 공고히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한중 협력을 포함하는 다자 협력을 갖다가 똑같이 병행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동맹과 다자 협력의 병행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형용 모순적인 말입니까? 이 형용 모순적인 말을 썩 고개사가 그 밧줄을 타듯이 가야 되는 게 우리 운명인데 그거 어쩌겠어요? 힘들어도 그 우리 운명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한쪽을 택해서 될 수 있는 일 같았으면 택하죠. 그거 왜 안 택했겠어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에 4분의 1이 지금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국제적인 대의나 추세를 볼 때도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렇지만 쿼드나 대만 해협이 들어간 거는 그거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가가지고 여러 가지 붙였지만 한국 정부는 그거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연대성 때문에 협력 때문에 한미동맹을 갖다가 기초적 공고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게 여기 훼손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갔던 것들은 미국이 굉장히 많은 걸 내놓지 않았겠어요. 그야말로 신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 홍콩이니 뭐니 다 내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선방의 지점들을 잡아낸 게 이제 그거죠. 쿼드를 얘기하면서는 쿼드 자체에 대해서는 쿼드 자체가 중국을 특정 국가를 갖다가 배제한다면 그건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그렇게 해야 된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면 개방적이고 투명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체로 나아가는 거라면 난 어느 거라도 할 수 있다. 그 코드의 성격 변화를 갖다가 자기 요청한 건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막 코드란 말을 하는 거 없고 대만 문제도 뭐 마치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양자택이라는 거는 그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이해 중국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무조건 다 그냥 우린 다 안 돼라고 100%를 완벽하게 차단벽을 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양쪽이 좀 조율된 부분이 한두 군데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역시 문재인 정부도 제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당국자와 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서로 의견 교환한 건 없지만 여전히 한미동맹 중요하고 공고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한중협력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국 우위가 나아가는 어떤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한미 관계 조미 수교한 지 이제 140년이 되는 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130년을 맞이한 한미 관계에 관한 그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초점을 한국에 맞추어서 우리의 외교적 경험을 보면 우리 근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때는 균세 전략을 생각했고 균세 전략의 동전의 뒷면에 붙어 있는 것은 중립이었고요. 실패했죠. 실패해서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리고 분단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는 전쟁을 겪고 난 뒤에는 동맹을 준상수로 두었습니다. 근데 역대 정부를 쭉 외교 전략들을 한번 보면 늘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다 인정하면서도 동맹만이 유일한 외교 전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두었던 정부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양자 동맹 플러스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우리의 외교 전략의 역사인데, 이를테면 뭐 동북아 균형자론, 그 다음에 뭐 한미 동맹, 양자 동맹과 다자간 안보 협의체, 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 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0년쯤 전에 제가 한미 관계 130년에 글을 쓰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뭘 남겼을까? 뭐 이중적 이미지를 남겼죠. 그러니까 구원자이기도 하고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버릴 때는 버린 그런
그런 이미지도 남겼고요. 교합, 이게 치과 용어인데 정교합과 부정교합이 이게 늘 좀 같이 공존했던 그게 한미 관계이지 않을까.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쓰면서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동경의 대상이지만 늘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 용어에서는 포기의 공포라고 부르는. 근데 그러한 공포가 한국인들의 국제정치관, 외교전략관, 미국을 바라다보는 인식에 굉장히 강하게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언젠가는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글의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때 썼던 그 표현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리콜을 하자면,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버려야 할 이유보다 한국을 더 가까이 두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전히 우리 세대에서 한미관계를 바라다보는 사람들, 포기의 공포가 일상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특히 남북 관계를 평화 공존으로 바꾸는 이런 것이 나오면 늘 미국이 우리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그를 이게 두려움을 드러내고 그랬죠. 나는 이제는 그 시대가 서서히 이제 큰 전환기에 맞아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기의 공포의 다른 표현이 가스라이팅일 겁니다, 아마.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미 동맹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전환기. 미국은 가치를 중요시하고 중국은 이익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로서는 가치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앞세우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유해야 할 이익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적 이익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가치의 중요성도 일깨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미 관계의 동맹은 국력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 정체성, 우리가 흔히들 상호주관성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서로를 규정하느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동맹 정체성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십니다. 이를테면 호혜적 관계로 변해가는 것들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한 3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이게 비단 이번 정부의 외교적 성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랜 동안 이 반도라는 곳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그리고 이 반도라는 섬도 아니면서 섬과 같은 곳에서 번영을 하려 했던 한국인들의 국제정치적인 고민들이 시대를 가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왔던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까도 이종석 장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은 국제정치를 아주 단순 어법으로 선택 강제, 선택 강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익이냐 가치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이렇게 선택 강제를 요구받는 시대예요. 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선택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선택 강제를 스스로 강화시키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 유연성의 시대가 이제 본격 열린다. 한국 외교에 주어져 있는 과제는 한국 외교가 오랜 동안 왔던 전략적인 스탠스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세 전략, 중립, 그리고 동맹 플러스 알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 외교의 유연성, 전략적인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본격 실천과 구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직성을 피하는 거죠. 경직됨을 피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비교하면서 나는 우리의 외교적 유연성이 상당 부분 중국 문제, 대만 문제, 홍콩
신장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여기 포함 이렇게 우리 뜻이 반영되어져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굉장히 단호하죠. 이 단호함과 유연성의 차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떤 시대여야 할까? 우리로서는 일본보다 조금 더 유연해야 될 필요가 지정학적으로도 있습니다. 무엇이 일반적으로 무엇이 국가의 외교를 경직되게 만드는가? 국제정치를 과도한 충성심의 관점에서 바라다 볼 때 경직성이 생깁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분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진영화 구도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블락 포메이션이라는 것, 진영화의 구도로서만 국제 정치를 바라다 볼 때도 외교 전략이 경직되기가 쉽고요. 권력 구조 중심, 힘이 센 나라, 약한 나라. 저는 한국 외교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약소국 멘탈리티를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한국 외교 유연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의 원리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포괄성, 가치와 이익 사이의 포괄성, 가변성. 우리 늘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 통제가 가능한 정도의 기동성, 그리고 개방성. 이번에 아주 개방성이 잘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런 원리들이 한국 외교의 중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할 시대가 아닌가.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는 한국의 이 스탠스를 외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외교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이제 곧 다음 달 초에 책을 하나 발간하는데 미중 경쟁 시대와 한국 외교 유연성이라는 책을 냅니다. 나중에 제가 국방대학교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돌려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영 원장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실 것 같아서 질문 들어온 게 아까 조금 언급들이 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살짝 좀 포함시키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사회 한승호 주무관이 줌으로 아마 보내신 것 같은데 이번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미사일 지침이 대중 간접 견제로 보인다. 장관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 중국에 대응은 어떻게 전망하시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 중에 지난번 작년에 개성공단 폭파도 있었고 이런 남북 관계 좀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한범 박사님이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미 변호를 해주셨는데 가스라이팅은 제가 처음 사용한 용어는 아니고요. 아까 김근식 교수하고 또 보수 또 국민의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이 남한한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땡깡 부리는 거를 가스라이팅으로 잘못 오인한 것 같다. 제 책은 139년 동안의 한미관계의 역사적 그 중요한 시기를 18개 장으로 한 550페이지 정도의 책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두꺼운데요. 그 프롤로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원래 가스라이팅은 요새 서해지라는 탤런트 때문에 올해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굉장히 친하고 근데 압도적이어서 오히려 그 힘이 작은 쪽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새 다른 말로 그루밍하고 연결을 시켰고요. 근데 한미관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 부분 신화가 있어서 일부 그런 예가 나타난다는 걸 설명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한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 미국 가서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이게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제 한미 관계를 모독했다는 말이 제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인격체가 아닌데 한미동맹은 내가 한미동맹을 모독했다는 말 자체가 되게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매주 엄마 부대가 저희 외교원 앞에 와서 제 물러나기를 데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가 다 돼서 나갈 때가 됐는데 혹시 그분들이 자기들 데모 때문에 제가 나갔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사일 지침은 맞습니다. 사실상 주권국가 우리 세계 10위권의 국가에서 지침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단 한 번에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단계를 거쳐서 계속 확보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미군 관계자들이나 국방부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나 또 나중에 자기들이 관두고 나서 군수 산업에 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파이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라진 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 때부터 제가 워싱턴에 듣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뤄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주권 회복적으로 보는 것은 국익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지금 와서 우리가 주권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스스로 우리를 좀 낮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예민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기술의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속으로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사드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중국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사드를 사서 직접 운영하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중국 측의 반응을 생각하면 여지는 있으나 오히려 미국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향후에 INF의 배치라든지 중거리 배치에 대한 우리가 반대 논리가 될 수 있고, 한국이 이것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중국이 덜 저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속내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쿼드와 대만 해협 문제는 제가 과정을 잘 아는데요. 미국은 네 나라의 국적을 표시하기를 원했고요. 미국, 중국, 호주, 인도, 우리가 그걸 막았고요. 대만 해협과 비롯해서 남중국해는 중국을 적시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막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중국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중국의 우려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꼬를 터서 앞으로 계속 수위를 높여서 미국과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더 자극하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사드 때 또 교훈이인데요. 중국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드 때 한국을 지나치게 밀어붙여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 쪽으로 훨씬 더 경도되게 만든 전략적 실수에 대한 내부 자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배신자라고 얘기할 정도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주는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하는 정도 입장, 중국이 워낙 몰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 우리가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루와 또는 이 글로벌한 책임, 그다음 미중 전략경제에서의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 쿼드와 대만 해협 부분은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때 이것도 역시 교훈인데, 계속 안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최소한 대만 해협의 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인권에 같은 문제는 우리의 국격을 생각했을 때 외교 원칙으로 분명히 발신되고 반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정도고 한국하고는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 완전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역할에서 북한을 끌어내는데 북한이 움직이느냐, 충분히 뭐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중재자라고 봐요. 북한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 사실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만났던 것이고, 하노이 때 실패하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킬 줄 알았는데 우리만 믿고 있다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한국이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북한은 우리를 선택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점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오늘 굉장히 이 좋은 말씀들을 듣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사회자로서 한 가지 죄송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좀 이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관님 다음 약속이 있으셔서 조용히 일어나셨고요. 오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 그리고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어떤 분명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상이 확실히 높아진 것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느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회의에서 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플로어에서도 직접 여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들도 다 소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러지 못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2세션, 3세션에서 마저 하지 못한 얘기들을 더 많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